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솔로가 되었네요. 요즘 대리효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혼일 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가능한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효자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위해준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데 이 대리효도를 하면서 정말 좋은 효자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리효도남을 만났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공감해 주시겠어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날에도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고 틈나는 시간마다 저를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홀시모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아들이었고 저는 이남 이녀의 부모님 모두 계시는 집안이었죠.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을 듬뿍 주는 남편을 보면서 가정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재훈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재훈 씨 같아. 예전에는 남자친구랑도 자주 다투기도 하고 기분 나쁜 적도 있었거든? 근데 재훈 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우리 벌써 2년이나 만났는데 재훈 씨랑은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웠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나도 은정 씨 만나기 전에는 여자친구랑 자주 다퉜는데 은정 씨랑은 한 번도 안 다툰다니까. 이런 게 잘 맞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얼른 은정 씨랑 결혼하고 싶어. 단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 은정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까? 그게 걱정이지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걱정하실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야.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재훈 씨 보면 단번에 마음에 들어할걸? 재훈 씨만큼 날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궁금해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잘해주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미 다 아셔. 내가 미리 말했어. 괜찮지? 아니, 나도 재훈 씨랑 얼른 결혼하고 싶은데 재훈 씨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재훈 씨 2년 보는 사이에 더 믿음이 돈독해진 것 같아. 우리 집에서도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정말 인성 바르고 곱게 컸다는 건 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면서 재훈 씨 얼른 보고 싶으시대. 정말? 와, 진짜 감동이다. 사실 내가 홀어머니 외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왠지 모르게 꺼리거든. 솔직히 엄마가 어릴 적부터 나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맞고, 나도 엄마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맞지만, 엄마는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엄마는 나를 정말 어른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랑도 해주셨어. 그래서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 얼른 인사드리고 싶다. 우리 은정 씨도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진짜? 나는 정말 재훈 씨 어머님 궁금해. 어떻게 재훈 씨를 이렇게 곱고 올바르게 키웠을까 생각이 든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자식들도 많고 엄마 아빠도 다 일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크기도 했는데도 나도 한편으로는 철없고 어린 구석이 있거든. 근데 재훈 씨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신기해. 일찍 철들었나 싶다가도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깊은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어머님이 키우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얼른 뵙고 싶어. 그래. 다음에 엄마랑 한번 약속 잡아서 보자. 은정 씨도 한번 보면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쿨하시거든. 보통 홀 어머니라고 하면 아들한테 엄청 집착하는 걸 떠오르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껏 전혀 안 그러셨어. 신기하지? 우리 엄마가 신세대시라니까. 다음에 꼭 한번 시간 내서 양가 부모님 뵈러 가자. 남편은 홀 시모께서 어릴 적부터 어렵게 키웠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 성장하면서 어른으로서 존중하면서 키우셨다고 했죠.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형제들도 많고 부모님도 모두 계셨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핍된 것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이 결핍을 만드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라면 시모와 남편의 생활이 잘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대학 진학 때문에 따로 자취를 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가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재훈 씨, 이번에 휴가 때 본가에 내려갈 거야? 저번에도 명절에 바빠서 하루만 있다가 왔잖아. 어머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 재훈 씨 이번에 쉴 때 같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도 그때 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재훈 씨도 오랜만에 어머님 얼굴 뵙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재훈 씨는 우리 부모님 뵙고 왔잖아. 엄마? 아,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뭐. 엄마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되실까 모르겠어. 엄마가 나 독립하고 나서는 혼자서도 엄청 바쁘시거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친한 친구분들이랑 주말이면 여행 가시니까 나보다 더 바쁘셔. 어떻게 체력이 그렇게 되나 몰라. 이번에 휴가 때는 본가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여행 가까운 곳으로 갔다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뵙고 왔는데 재훈 씨 어머님 뵙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재훈 씨랑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좋지. 그래도 어머님 이참에 뵙고 오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바쁘셔? 미리 한번 연락드려보고 시간 안 되시면 다음에 만나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머님 저번에도 약속 있으시다면서 못 볼 것 같다고 하시더니 주말마다 정말 바쁘신가 보다. 그렇지. 엄마가 아마 나 키우면서 그동안 밖에 못 나갔던 거 이제야 즐기시는 모양이야. 요즘은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산이며 바다며 놀러 가느라고 아들은 잘 챙기지도 않으시더라고. 이런 시어머니인데 결혼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갑자기 아들이라고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뭐. 어쨌든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야. 엄마도 쿨하시고 나도 그런 엄마 존중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만큼 재훈 씨랑 어머님이 함께한 시간이 돈독하니까 그런 거겠지? 재훈 씨나 어머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집 저번에 갔을 때 봤잖아. 엄마가 나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는 거. 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옷부터 챙기신다니까? 정말 우리 엄마도 그렇게 쿨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은정 씨는 딸이라서 그런 거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렇지 뭐.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다르니까. 나도 엄마가 그냥 집에서 나만 바라보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아. 아마 은정 씨랑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안 변할 거야. 아마 세상에서 제일 쿨한 시어머니라 은정 씨가 더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2년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세상 제일 가는 쿨함을 보였던 시모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떤 일이든지 간섭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는데 어떤 준비를 하던지 시모는 혼자인데 라며 걱정하는 말을 항상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드레스 투어 가보는 건 어때? 결혼식까지는 아직 넉넉하게 남았는데 사실 나는 웨딩드레스 일찍 고르고 싶어서. 재훈 씨 시간 될 때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샵은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곳 알아봤거든? 요새는 남자 턱시도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처음 웨딩 촬영하는 건데 우리 옷도 많이 입어보고 사진 촬영하는 건 괜찮지? 딱 3곳만 가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은정 씨, 우리 드레스 투어 할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가 웨딩 드레스도 안 입어보셔가지고 엄청 궁금해하셔. 내가 말했었나? 우리 엄마 미혼모라서 결혼식도 못 올리셨다고. 그래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도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은정 씨 드레스 투어 할 때 같이 껴서 한번 입어볼 수도 있나? 엄마가 혼자라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어?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같이 가면 나야 여러 의견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좋지 뭐. 근데 내가 고른 곳이 거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곳이라서 어머님께서 괜찮아 하실까 모르겠네. 내가 내일 한번 샵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혹시 피팅만 할 수 있냐고. 내일 물어보고 말해줄 테니까 그때 어머님께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피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웨딩 촬영할 때 엄마도 혹시 드레스 입고 촬영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이야. 좀 그런가? 아니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엄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나만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해서. 엄마는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느라 재혼도 못 하셨는데 뭔가 내가 염치 없는 기분이랄까? 아, 그래? 재훈 씨가 그렇게 느낀다면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머님 혼자서 촬영하시는 건 어머님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때는 나도 웨딩드레스 계속 갈아입고 머리도 바꾸고 하느라고 어머님도 내가 못 챙기고 재훈 씨도 바쁠 텐데. 어머님 혼자서 계시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 차라리 다른 날에 어머님 따로 촬영 잡아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역시 좀 그렇지? 그래.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 안 그래도 은정 씨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거기에 끼면 좀 그렇고 신경 쓰이잖아. 에이,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는 안 된다고 말할게. 안 그래도 엄마가 엄청 물어보긴 하셨거든.
혹시라도 되면 같이 가서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싶으시다고.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좀 신경 쓰였는데 그냥 따로 한번 알아보지 뭐. 내가 엄마 혼자라서 신경 쓰였나 봐.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남편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는 날에도 계속해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드레스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관심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상했고, 결국에는 남편과 그날 처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표정은 괜찮았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막상 결혼을 할 때가 되니 혼자 계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심란할 수 있다면서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참고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매일 치고받고 싸웠던 가족들이 왠지 애틋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시무혼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 애틋해지겠지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신혼집 가구와 가전, 물품들을 고르러 가는데 둘만 사는 것 치고는 모든 걸 대형으로 고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손을 이끌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재훈 씨, 오늘 진짜 이상하다. 우리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보고 있어? 재훈 씨 소소하게 우리 둘만 살 공간으로 꾸미자고 하더니만 지금 고르는 건 무슨 매일매일 손님들 초대할 것처럼 고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투룸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순 없어.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실은 우리 그냥 좀 대출이라도 받아서 방 3칸짜리로 가면 안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 아니 넌 영 찜찜해서 말이야. 이제 나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진짜 혼자인데 누가 옆에서 돌봐주나 싶기도 하고 그냥 작은 방 엄마 내주고 같이 살면 안 될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은정 씨네는 식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다 살아 계시는데 우리 집은 우리 엄마밖에 없잖아. 결혼식도 너무 쓸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재훈 씨, 우리 그래서 결혼식 때 가족 사진 따로 안 찍기로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찍기로 했잖아. 그리고 혼주석도 그래서 엄마만 앉기로 했고 재훈 씨 어머님 배려해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재훈 씨 결혼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해? 요즘 들어서 재훈 씨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전이랑은 다른 사람 같아서 나 너무 걱정돼. 그리고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신데 왜 자꾸 재훈 씨가 같이 살자고 그래? 아니야. 엄마도 나랑 은정 씨랑 같이 살고 싶어 해. 내가 물어봤어. 은정 씨만 괜찮으면 엄마는 괜찮으시대. 안 그래도 아들이랑 앞으로는 평생 살 일 없겠다 생각하니 너무 슬프셨는데 내가 같이 살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은정 씨만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랑 은정 씨랑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안 될까? 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라고? 재훈 씨,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같이 살던 가족들이랑도
하루에 한 번은 감정 상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더 어렵고 힘들 텐데. 이건 나도 불편하지만 어머님도 재훈 씨도 불편한 일이야. 너무 어머님 걱정되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시고 우리도 자주 뵈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자주 보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엄마가 집에서 홀로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같이 살면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같이 안 살면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은정 씨야 가족들이 많아서 한 명 나와도 괜찮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나 혼자니까 그게 신경 쓰인다니까. 은정 씨,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시집살이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은정 씨도 잘 알잖아. 어떻게 안 될까? 재훈 씨. 요즘 진짜 내가 알던 재훈 씨가 맞는가 싶네. 솔직히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었으면 결혼 안 했어. 내 핏줄, 내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한 번은 꼭 다투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재훈 씨,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 재훈 씨가 그러고 싶으면 나랑 결혼하지 않고 어머님이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결혼 우리 중단하자. 남편은 결국 제가 결혼을 중단하자는 말을 할 때까지 합가를 요구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는 합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 뒤로 몇 주 동안 남편과는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또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합가 얘기를 꺼내니 남편은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어 그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쿨하다고 했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나 저에게만 온갖 간섭을 하시면서 남편 앞에서는 세상 쿨한 시어머니로 연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전날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출근을 한 날 시모께서는 아침부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전 절 걱정하셔서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재훈이가 너 몸 안 좋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거니? 안 그래도 재훈이 요즘 몸도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저녁상은 네가 차려야지.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남편 저녁상은 차리는 게 아내로서 해야 하는 도리야. 내가 오늘 도가니탕 푹 끓여서 재훈이 편으로 보냈으니까 저녁에 가서 잘 챙겨주렴. 아, 네. 근데 재훈 씨 오늘 거기 갔어요? 재훈 씨 아까 일찍 출근한다고 하면서 저보다 일찍 나갔는데 출근 안 하고 본가에 갔던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재훈 씨한테 저녁 챙겨서 먹으라고 해서 알아서 잘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도 일하고 재훈 씨도 일하는데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저녁은 거의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도 돼요. 그래, 재훈이한테 안 그래도 그 말 들었다. 근데 너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 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로서 남편을 챙겨야지. 일한다고 그렇게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돼? 재훈이가 오늘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 애가 원래 소식하는 앤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안 하던 폭식을 다 하고 갔다니까. 재훈 씨 원래 2그릇 먹잖아요. 어머님, 재훈 씨 살 너무 많이 쪄서 식단 조절해야 돼서 그동안 적게 먹었던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결혼했다고 식단 조절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원래 먹던 양만큼 먹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재훈 씨가 도가니탕 가지고 오면 그걸로 저녁 먹을게요, 어머님. 그거 푹 고운 거니까 도가니 듬뿍 넣어서 재훈이 먹으라고 하면 된다. 알았지? 소금 간은 따로 하지 말고 접시에 따로 내서 재훈이 입맛에 맞춰서 간하고 먹으라고 하고. 먹기 전에 파 송송 썰어서 넣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재훈이가 묵은 김치는 잘 안 먹으니까 새김치 있으면 그거 꺼내줘. 김치는 있니? 김치는 네가 담글 줄 알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 내가 김치 담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시모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아프니 남편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만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음식을 보낸 것도 저는 결국 아들을 위해 보냈던 거구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말한 그대로를 믿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싸줬다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근데 남편은 엄마가 원래 겉으론 차가운데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열 펄펄 나서 밥도 못 먹고 했다는데도 나한테 당신 저녁밥도 안 챙겨줬냐면서 그랬다니까?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도가니탕도 당신 먹이라고 보내는 거니까 듬뿍 덜어서 꼭 당신 저녁 챙겨 먹이래. 나한테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 아닌데. 엄마가 당신 챙겨주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서 보내신 건데.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차갑게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바로 우리 엄마 매력이지. 당신도 아마 엄마랑 좀 더 친해지면 알걸? 엄마가 고의로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고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식으로니까 이해해. 아니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도 갈비찜 보내신 거 나 먹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날도 나한테 당신 얼마나 먹었냐면서 여쭤보시더라니까. 내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하니까 원래 고기는 여자가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나는 적게 먹고 당신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번에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에이, 왜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프더니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당신 챙기라면서 말을 하시는데 엄마가 며느리 대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그래. 당신한테 그냥 할 말이 나 챙기라는 말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당신 아픈 거 신경 안 쓰신 게 아니라니까. 신경 안 썼으면 왜 나한테 음식 잘 챙겨서 먹이라고 하셨겠어. 당신 좀 예민하다.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왔는데 시댁에서 신혼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면 이미 시모는 신혼집에 와 계신 적이 많았고 남편이 퇴근을 더 빨리 해서 둘이서 같이 TV를 보면서 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오늘 맛있게 저녁 차려놨거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우리는 아까 전에 밥 먹었어. 네가 퇴근이 늦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파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미안해.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내가 앞에 앉아서 말동물도 해줄 테니까 얼른 씻고 나와. 오늘은 늦어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가 늦게 왔어? 엄마가 당신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하셔서 우리 먼저 먹었어. 오늘 저녁 엄청 맛있으니까 기대해. 아유, 나는 우리 엄마 오니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엄마가 매일매일 집에 와서 저녁 차려주면 소원이 없겠네. 얼마나 좋아. 집에 오면 고소한 밥 짓는 냄새, 반찬 냄새까지 엄청 행복하다니까. 당신은 안 그랬어? 그런가? 어머님, 언제 오신 거예요? 아침에 저 늦게 출근했는데 그 후에 오셨던 거예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주시지. 집이라도 좀 치워놓을 걸 그랬어요. 집에 먹을 거 없었는데 장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번 주말에 저랑 남편이랑 시댁에 간다고 제가 어제 전화 드렸었잖아요. 어머님 힘드시게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어머, 힘들 게 뭐가 있니? 아들 집에 오는데. 너 나가고 내가 바로 왔나 보다. 안 그래도 집에 와서 하도 지저분하길래 내가 싹 청소하고 빨래도 다 해놨어. 근데 너는 청소할 때 왜 이렇게 구석구석 잘 안 닦고 그런 거야? 먼지가. 아휴. 그래도 집안이라는 사람이 딱 정신 차려서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피곤하겠다. 밥 차렸으니까 씻고 먹던지 먹고 씻던지. 여보, 당신 진짜 축복받았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여보 진짜 편하지? 와서 저녁 할 필요도 없고 씻고 바로 밥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지금처럼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퇴근을 해도 마치 새로 회사를 출근하는 것처럼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자 저는 차라리 퇴근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야근을 했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면 안방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같이 잠들어 있었고 그 꼴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삭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야근을 하고 오니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채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남편과 대판 싸웠던 날이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 눈치 보여서 집에 못 오시겠대. 어떻게 하나 있는 아들 집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오게 만들어? 당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근도 많지 않으면서 매일 야근에 자정 다 돼서 들어오고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고 뭐 불편하다는 거 그렇게 티내야 되겠어? 엄마가 당신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 날 도와주러 오신다고? 날 괴롭히러 오시는 건 아니고? 오셔서는 집안 물건들 싹 다 헤집어서 다 바꿔놓으시잖아. 나 지금 우리 집안에 물건이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하나도 몰라. 어머님이 싹 다 바꿔놓으셔서 내 속옷조차도 이곳저곳 찾아봐야 한다고. 그 심정을 당신이 알아?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 놓으셔서 다음날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내셔. 그 답답함을 당신이 아냐고. 엄마가 당신 살림이 처음이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어떻게 당신은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을 해? 엄마가 그래서 당신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못 오시겠대.
당신이 이런 거 다 알고서 결혼한 거 아니야? 홀 어머니면 그만큼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알고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내가 당신 친정에 하는 거 반의 반만큼도 안 해? 뭐? 우리 친정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딴 말을 해? 당신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가보기라도 했어? 어쨌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반의 반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어디 그 잘난 말 한번 들어라도 보자. 내가 들었던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했는데? 아니, 원래 사위는 100년 손님이야. 딸이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셔야지. 아, 그리고 사고 안 치고 밖에서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어 오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장인 장모님은 만족해 하실걸? 근데 당신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다 도와준다는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하는 거잖아. 와, 지금껏 그따위로 생각했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럼 우리 집에서 당신 저녁마다 밥 먹자고 불러봤어? 아니면 집에 찾아와서 밥 차렸으니 같이 먹자고를 해봤어? 아니면 내 딸 몸이 안 좋으니 약 사다 줘라, 밥 해줘라, 이런 말 당신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서 당신은 그따위 말 나한테 할 자격도 없어. 결국 저와 남편은 시모가 매일 오는 것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집에 오는 걸 일부러 피하는 저에게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며 화를 냈고, 전 진정으로 편해야 하는 집이 편하지 않음에도 이걸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죠. 그렇게 냉전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결혼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바로 이직을 했고, 남편보다 400만 원은 더 벌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남편은 냉전을 깨고 갑자기 저에게 축하 파티를 하자면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하자는 의미인 줄 알고 동네에서 맛있다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보니 웬일로 남편이 저녁까지 다 차려뒀었어요. 자리에 앉아 촛불을 켜서 기분 좋게 불을 끄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 축하해.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네. 어떻게 이직도 잘하고 대단하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 우리 화해하자.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우리 이렇게 길게 말 안 한 적 처음이잖아. 난 당신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첫 월급 받았어? 그 월급 그냥 우리 엄마한테 주면 어때? 뭐? 갑자기 월급을 어머님한테 주자는 건 무슨 뜻이야? 아니,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그냥 통째로 다 어머님한테 주자고? 왜? 무슨 이유로? 당신 혹시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자꾸 어머님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냈던 거고? 설마 어머님 일 있어서 집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에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알뜰하신데. 아니, 어차피 나는 외동 아들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땅이며 집이며 다 우리 재산 될 거잖아. 엄마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참에 엄마한테 월급 그거 다 드리고 우리 살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엄마 재산도 다 우리 건데 유산 넉넉히 주실 거야. 재테크 한다고 생각하죠. 뭔 개소리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설마 돌았나 싶었는데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야, 너 엄마랑 살고 싶으면 평생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멀쩡한 놈인 척 하더니만 다 연기였니? 진짜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해.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거 네 돈으로 네 엄마 챙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는 난 네 아내 아니니까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끝내.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저는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향했고 그러고서는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그 전부터 시모의 만행이며 남편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매일 찾아가고 전화하며 살뜰했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입을 싹 닫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걸 보고서는 부모님께서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시모와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아왔었어요. 아니 사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게 철이 없다고 하면 부모로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휙하니 친정에 가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 사돈댁 탓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딸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혼은 안 내시고 그렇게 안고 계시다니요. 맞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는 저랑 은정씨랑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인데 자기 할 말만 쏙 하고 그냥 가버리니 제가 어떻게 해보질 못했어요. 그나마 친정에 갔다고 해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혼나고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은정씨가 저렇게 철이 없을 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네, 나한테 찾아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나? 우리 은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고 마음고생 안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서는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게 뭔가? 그간 우리 집에 인사 한번 전화 한번 안 해도 그래 둘이서만 잘 살면 되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 자네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에 제 집 드나들듯 하지 않았어? 자네가 하는 거랑 우리 애가 했던 거랑 비교를 좀 해보게. 자네는 우리 집 쳐다도 안 보면서 우리 애는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사돈어른, 사이랑 며느리는 다르죠. 어떻게 사이랑 며느리랑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교양 없는 집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야 사이니까 명절에만 가면 되지만 며느리는 시댁종으로 들어왔는데 목숨 다할 때까지 시댁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돈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사돈 혼자 고생하시면서 자식 키우신 거 저희 다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소중한 아들이시겠지만 저희 딸도 저희한테 그만큼 소중하고 애틋한 딸이에요. 우리 딸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네도 이제 내 사이 아니네.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말게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쏟아부었던 시모와 남편은 별 소득 없이 돌아갔고 저는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은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였다는 점이었어요. 그간 월세살이를 하고 있던 시모는 신혼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짜고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신혼집을 준비할 때 남편의 지분은 없었고
저의 돈과 친정 도움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남편은 아무런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은 합가를 요구했던 두 사람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나중에 들어보니 두 사람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매일매일 다투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던 두 사람도 막상 좁은 집에 매일 지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부모라면 모든 걸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엄마 건강이 좋아지셔서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지 병원을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용서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만나왔었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겠지. 하지만 경리 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둘만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왜 있겠어? 각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쓴소리가 나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일단 내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학원 선생이라며? 그래서 대충 알아봤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 주위에서도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몇 명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의사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하면 웬만해서는 강사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으려고 모임도 가진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참석하지 않는 거 보면 낄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받는 수익금도 현저히 떨어질 테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건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갈등이 없는 거 모르나? 이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주위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도 봤을 거 아니야. 설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봤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현실이 더 심할 것 같거든. 처음 얼굴 보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내 아들과 그쪽이 결혼하는 건 솔직히 반댈세. 나 같은 경우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 억지로 결혼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겪어본 적 없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쪽 집안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 설마 내 아들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인걸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 마음 제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사람처럼 명문대 졸업했고 직업 선택폭이 넓었지만 굳이 학원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을 때 얻는 보람이 저에게는 크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고 있어요. 엄마가 애초부터 정해놓은 기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지.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동안 격리 안 나오는 동안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만큼 몇 년 동안 만나오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향한 제 마음 변함없으니 엄마도 저희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차이를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그렇고 저 또한 지속적으로 어머님한테 쉬지 않고 어필을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시부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며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저희 결혼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며 대화를 마무리하셨네요. 분명 시모가 며느리로서 생각해 두셨던 부분들을 저는 충족시켜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원하시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고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네요. 예비시댁에서의 첫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인사드린 만큼 예비시댁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쉽게 다가왔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로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 자주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학원에서 나오던 도중 시모가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는데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차에 타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건물이었고 차에서 내린 시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제일 꼭대기층을 누르신 뒤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사람과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시모는 텅텅 비어있는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집 어떻니? 마음에 드니?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하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선물해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집이다. 정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거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곳을 이제부터 네 혼수로 꽉 채우거라. 집은 우리 쪽에서 장만했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그쪽에서 장만해야지. 많이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설마 그것까지 내가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이거 받아라.
명품집에 어울리는 혼수 품목들 정리해놓은 리스트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가전들로 들여오면 될 거다. 내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5억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설마 이 정도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봐도 70평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집에 단둘이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집안에 혼수를 채워 넣으라고 건네주신 품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집이 넓은 만큼 들어가는 혼수 품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맞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몇천만 원짜리 가구들이며 가전들과 식기까지 전부 다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정도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5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제가 서둘러 답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5억 혼수를 해오겠다고 얘기하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침착하게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둘이 사는데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한다면 아이도 가질 테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대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넓은 집인데 여기에 어머님이 주신 혼수품을 전부 다 채운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어머님 마음에 차지 않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저희 집안 형편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희들 결혼 허락해 주겠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받아먹질 못하는 거니? 5억 혼수면 비싸지도 않은 거고 내 주변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들여오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너무 커져 먹으려 드는 거 아니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적혀있는 대로 이 집에 전부 다 채워넣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소꿉장난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거랑 집안 살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병원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 사람과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데 차라리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좁아터진 그 집에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주변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 귀에 들려서 사람들 놀림거리 만들고 싶은 거야? 너는 내 체면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혼수품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여기에서 내 아들과 마무리 짓거라. 시모는 그 사람에게 둘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말라며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도 저희 집안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5억 혼수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엄마가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속으로 앓고 있었네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시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결국 시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건네준 5억의 혼수 리스트를 꺼내 보여줬네요.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당신 집안에서 준비해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또 무슨 얘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5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엄마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볼게.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이런 고민을 당신 혼자서 앓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 70평 집이 있었다고? 그것도 처음 듣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30평 정도면 적당한 거지. 엄마는 그냥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끊어내고 싶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사소한 거라도 마찰이 있다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떠셔? 그래도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회복률이 높으실 거야.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전해드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시모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계산과는 너무나도 틀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충격적인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흥분한 상태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강하게 잡으신 뒤 비상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혼수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쥐뿔도 없는 집안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5억 혼수품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다른 남자 찾아보면 될 것을 왜 자격 미달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다. 웬만해선 내가 손을 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아들과 인연 끊거라. 혼수 리스트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어머님, 사람 사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로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수술 경과도 좋아졌고 조금 있으면 퇴원하시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생기기라도 하면 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정을 봐달라는 거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사부인 얼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5억 혼수 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만 고집 피워라. 알겠니?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엄마가 계신 병실로 걸어가셨어요. 병원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그 사람한테 엄마가 계신 병원을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의 팔을 잡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시모는 이미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저희 엄마가 계신 4인 병실의 문을 대차게 열며 들어가셨고 급하게 저도 뒤따라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마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셔야 하는데 온몸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계셨어요. 아들,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어요. 엄마랑 예전에 대학 동기였다면서요? 어머님이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당황해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엄마가 대학 시절 때 어머님 밀어서 떨어뜨렸다면서요? 과에서 엄마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님과 서로 만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서 사람들 몰래 다리 위에서 밀치고 도망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어머님은 결국 다리 하나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본다고. 몸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나 봐. 원수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만나게 됐네. 그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었나 봐. 눈이 부실 정도로 때깔이 좋아졌구만. 너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짝사랑하고 있다던 그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투난다며 다리 위에서 나를 밀쳤잖아. 나는 너를 봤지만 너는 끝까지 발뺌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가 발을 헛디뎠다는 걸로 판정이 나게 되었고 너는 그날 이후 바로 휴학하고 이사 가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떠난 뒤로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 네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있어. 지금 들어왔네. 인사해. 네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내 남편이야.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던 사람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인연을 만들었잖아. 사람 일은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가 내 딸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사이로 안 받아줄 건데 이거 어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과 시부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했었지만 시부와 예비신랑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안 보겠다며 솔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라고 화를 내자 부정하던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의 행동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용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면서 아픈 몸을 이끌며 시모에게 다가가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시모는 대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한 남자를 둘이서 사랑하다가 엄마와 저희 아빠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질투가 올라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이 문제로 그 사람과 저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쩔뚝거리는 엄마의 다리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도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와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병문안 차 온 거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죄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엄마는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부는 저희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화를 내시곤 병실을 나가셨네요. 그 사람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시모의 용서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네요.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저희 엄마 좀 설득해 달라며 시부가 오만정이 떨어져서 각방까지 쓰고 계시고 그 사람도 집을 나가버렸는지 가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애원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행동들 전부 다 미안하고 혼수로 오억하라고 얘기한 것도 솔직히 억제 부려서 떼어놓으려 했던 거 사실이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부족한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지금 별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젊었고 철이 없었으니 그런 행동이 나오긴 했지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기억 때문에 마음 편히 살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받은 상처를 제가 왜 엄마를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은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당신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라도 주면 만족하겠니? 얼마면 될 것 같아?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내 잘못을 용서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용서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한쪽 다리가 똑같이 장애를 입게 되면 그때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억지잖아. 멀쩡한 다리를 어떻게 장애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란다는 거니? 방금 억지라고 하셨어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저한테는 혼수를 5억이나 해오라고 하셨으면서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제가 사정을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한 억지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시모가 평생 꾸려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죄송하다는 말로 돌려드렸네요. 엄마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시모를 잊은 적이 없었을 테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엄마를 설득하는 건 불효나 마찬가지라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네요. 그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잊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부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 중이세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시모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잊은 채 살아왔던 시간만큼 뉘우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사위에게 보낸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별도 없어 맘먹고 사돈집을 찾아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보였던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위는 제 딸에게 정말 잘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딸만 잘 챙겨주길 간절히 바랐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지만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사위 하나 보고 제 딸을 보냈었어요. 사돈댁도 잘 챙겨주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때면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 그만큼 저도 사위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제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던 저는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알게 된 딸의 고민은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돈댁에서 생활을 한다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사돈댁에서 지낸다는 거야?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그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요즘 들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단둘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딱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안 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꼭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사돈은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 동안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라 이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활에 불편한 점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돈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방 안에 혼자 계시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번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한 생활에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딸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네. 자네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사부인을 어려워할 테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일로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부인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건 나는 반댈세. 남편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딸과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서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사돈댁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김서방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이랑 어머님 앞에서 딱 잘라서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당분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 저도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었는데 이 문제로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딸의 입장에서도 선뜻 싫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돈을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며칠 뒤 사돈에게 따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마주한 사돈과 저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희 가족이 가진 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딸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아무래도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와 갑자기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애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산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가져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사돈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꼭 제 딸과 사위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길 원하시나요? 둘이 한창 신혼이고 서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사돈이 애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했겠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방금 저한테 등산이 취미니까 모임 같은 거 가져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죠? 사돈이 말씀하신 거 이미 전부 다 해봤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떠난 그 사람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저도 제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말곤 아무도 모르죠. 사돈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난감했었죠. 위로를 해드리기에는 사돈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사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돈을 보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돈이 헤어지고 난 몇 시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입원한 병원을 가보니 사돈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돈과 만났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들이라 같이 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돈에게 상처로 돌아온 것 같다며
사위와 제 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물을 훔쳤고 딸도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뜬 사돈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에 원망을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 떠나게 놔두지. 왜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어차피 혼자인 거 일찍 그 사람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잖아.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로 지내야 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두 눈으로 엄마가 세상 떠나실 뻔한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인 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목 수술로 생활 자체가 불편하신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더는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사위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듣긴 했었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니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사돈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고 앞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위와 제 딸은 사돈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별일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사돈이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의 전화 통화가 쉽지 않더군요. 문자로는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데 전화 연결만 하면 받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죠. 그냥 문자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위와 결혼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왔었던 사돈이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사돈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사돈집을 가게 됐는데 조용히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부글거리고 있었죠. 너는 우리 집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우울증이 또 터지면 그건 다 너 탓인 줄 알고 있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이랑 이혼할게요. 그이랑 단둘이 사시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밭일 끝냈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다 낫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우울증 핑계 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약만 타놓으시고 아예 입에도 안 대시잖아요.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은 거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돈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잖아.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다 너 탓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입이야.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두 쪽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휴직계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살 동안 무급으로 일을 쉬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건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했다고 그걸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 핸드폰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인 거지. 누구 앞에서 법을 운운하고 있어? 그냥 너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 손목에 이 상처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제 딸과 사돈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거였어요. 제 딸도 사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변한 모습의 사돈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이 제 딸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쳤고 돌담에 걸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딸은 그대로 화초밭 돌틈에 머리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제 딸을 끌어안은 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사돈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쓰러진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 현재의 상황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이 도망친 길을 따라 뒤쫓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돈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사돈을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위는 제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치면서 이 모든 게 사위 탓이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저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사돈을 조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한 끝에 사돈이 숨어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황당한 곳에서 발견이 된 터라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사위는 그런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농수로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결국 너랑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잖아.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까지 얻었고, 엄마가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며느리 잘못이야. 당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머리에 큰 상처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농수로 안에 숨어 있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아? 김서방, 자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네랑 내 딸이 함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울증이라며 손목에 난 상처까지 전부 다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자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돈은 길게 뻗어있는 농수로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설득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돈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은 더욱더 깊숙이 농수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 키만한 농수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서 자칫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돈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돈이 빨리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농수로 밖으로 나온 사돈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지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주변 분들이 저와 사돈을 뜯어 말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사위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리는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조장의 버릇을 잡아놔야 기가 죽어서 알아서 기어 다닐 거라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 하나 들이면 삶이 편해질 거라는 말에 엄마가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냐고. 괜히 몸만 상하고 일만 커져 버렸잖아.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겼다고 내 삶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니까 나 대신 네가 처벌받아라. 나는 절대로 교도소 같은데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이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 한탄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온몸이 쑤시고 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놓고 왜 애를 잡고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사돈과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사위는 자기 엄마의 편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 딸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던 거고, 사돈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없는 우울증을 만들어 충격적인 행동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였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서로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지금 현재 제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끝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지만 한 번 다치게 된 몸이라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은 그 인간들을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편하자고 그런 일들을 꾸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고 딸의 증언이 있으니 저희 쪽으로 유리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처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현재 이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더니 저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뻔 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놈은 자기 엄마가 구속된 거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속된 사돈에게 전부 다 설명했어요. 사돈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애원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길래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 전부 받고 나와서 자기 아들 얼굴 보라고 했어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이 확정이 되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용서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응징을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사돈의 형벌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사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게 됐는지 평생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